자, 26회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서 원가법이라고 하는 것.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는 거죠. 해서 용어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출제하는 기술 볼까요? 두 가지가 나오죠. 재조달 원가가 나오고 감가 수정. 그럼 뭘 물어봐야 돼요? 자, 감가 수정을 물어봐야 되죠. 앞에 있는 건 너무 쉬우니까 감가 수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어낼 때 사시, 지계면 들어가야 되죠.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가치 형성 요인에는 바로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요인 등이 들어가게 된다. 해서 사정, 보정이라고 하는 거. 수익 환원법,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이었었죠. 바로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값으로 환원하거나 할인을 해서 바로 감정평가하는 방법 해서 이렇게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2.5점짜리 같은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임대를 감정평가 방법의 종류와 산식이다.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 아이의 경우에는 지금 26회 때 구성할 때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을 끌고 들어왔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는 얘는 보니까 임대를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했네요. 27회 때 문제. 그러니까 26회 문제를 보고 나서 지난번에 가액이니까 이번에 임대를 물어봐야지 해서 적산법, 적산임료, 기기필 이렇게 외웠었죠? 그래서 기초가액의 기대이율, 제일 뒤에 있는 거 물어본 꼴이네요. 그래서 기대이율이라고 하는 거. 임대사례 비교법은요, 비준임료라는 용어를 써야 되죠. 사례임료에다가 사시, 지계면이라고 하나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면적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실제 계산할 때는 지계면 이렇게 가야지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익임료라고 하는 거 순수익 플러스 필요 재경비 여기서 포인트 수익 방식 이렇게 가야 되고 수익 환원법이니까 분석법입니까? 수익 분석법이죠. 환가 분임, 수익 환원법은 가액, 수익 분석법은 임대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수익 분석법 이렇게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비준 임료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대 이율에서 기기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 문제가 27회 때 문제에서 26회 때는 가액, 27회 때는 임대료 관련해서 공식 물어보는 거. 이 중에서 중심이 되는 감정평가 방법은 임대 사례 비교법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6회 때는 가액, 27회 때는 임료, 그 다음에 29회 때는 이걸 짬뽕을 해가지고 또 구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원가 방식, 원가법,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법 이렇게 가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거래사례, 임대사례 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대한 기초한 감정평가 외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가야 되죠. 비교법 없어요. 정확하게 외워야 돼. 이런 게 미쳐버린다니까 얼핏 보게 되면 공시지가 비교법 3개나 나와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당황을 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 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수익성 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 수익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돼야 되겠죠. 해서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방식, 비용성의 원리. 근데 비교성의 원리라든가 공시지가 기준법 대신에 공시지가 비교법이라든가 이렇게 또 수익 방식 대신에 뜬금없이 수익 환원법은 환원 방식 이렇게 오해할까봐 실수하라고 착각하라고 이렇게 26회, 27회, 29회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보시는 것보다 쉽지가 않아요. 순간순간 시험장에서 착각할 수 있게 이걸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요약해서 보여드릴 때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전체 체계가 완벽히 세팅이 되어 있어요. 차라리 계산 문제 쪽이 더 간단합니다. 그냥 사실지계면, 제조도론가 계산하는 방법, 수익, 그다음에 감가, 누계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몇 번 연습하면 그건 오히려 뚝 떨어져요. 근데 얘는 다 알 것 같은데 만만치가 않은 그런 문제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26, 27, 29에 바로 감정평가의 방식 가지고 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실 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해서 원가법, 재조달 원가의 감가 수정을 해서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오른편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 거. 자,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또는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에서 수익환원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요게 지난번에 한번 답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가치 형성 요인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근데 실제 감정 평가를 할 때는 일반 요인은 다 똑같은 거니까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지역 요인 혹은 개별 요인. 요런 것이 실질적으로 감정 평가에서 필요한 개념이죠.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계면 대신에 가치 형성, 요인 등을 고려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에서 옳은 표현. 5번, 자, 인근 지역이란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요거 틀렸네요. 바로 자, 다시 인근 지역이 있고 유사 지역이 있었죠. 인근 지역. 자,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 이렇게 가버리면 거의 100% 함정에 빠져요. 틀리게 할 때 제일 뒤에 단어를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같은 동네를 달리 표현하면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걸 가지고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써 노력을 하실 주제가 다시 자, 평촌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감정평가 의뢰가 하나가 A 아파트에서 그 의뢰가 들어왔다. 근데 평촌에서 다른 B 아파트의 거래 사례가 있다라고 했다. 같은 평촌이면 어떻다?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가야 돼요. 지역적 특성이 동일한 것을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범계하고 평촌이 다른 지역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범계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이 평촌의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 이걸 유사 지역이라 부르고 그래서 그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 그래서 지금 자꾸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문제를 구성할 때 너무너무 간단한 주제처럼 보이는 것들 뒤에서 트릭들을 쓴다는 거.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요. 요걸 가지고 또 틀리게 뽑으려면 뭐라고 해서 유사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지역 요인을 공유한 지역. 요것도 틀렸죠?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가리켜서 유사 지역이라 부른다라고 해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문제 구성할 때 틀리게 뽑을 때는 마지막 단어를 가지고 바꿔치기해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문장 보실 때 공부할 때부터 제일 마지막을 보는 훈련들을 해 두시게 되면 같은 시험 공부를 하더라도 훨씬 맞출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자,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3방식, 시선가액 조정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자, 감정평가 3방식은 자, 아까 우리 뭐가 있었지? 비용성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었죠? 비용성의 원리에 따라서 원가법, 적산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자, 시장성의 원리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세 가지가 있었고요. 수익성의 원리라고 해서 수익 환원법과 수익 분석법. 그래서 1번은 옳은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출제를 할 때요, 헷갈리라고 먼저 수익성을 확 던져놓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비용성, 그 다음에 시장성, 수익성 이렇게 공부하는데 출제위원들이 문제 구성할 때는 난이도를 올리려고 똑같은 말인데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 이유는 약간 난이도를 올리려고 하는 거고 이유는
결국은 이런 문제 순서를 바꾸든 안 바꾸든 우리가 풀어가려면 진짜 정확히 외우고 있어야지 문제를 푸는 겁니다. 2번 질문요. 시선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에서 각각 보출된 금액을 말한다. 해서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 원가법에 따라서 거래사례 비교법에 따라서 수익 환원법에 따라서 가액이 나올 수가 있다. 그 각각의 금액을 시선가액. 자, 시험 삼아 계산은 가액. 이걸 시선가액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시선가액의 조정은 시선가액 상월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될 테고요. 이 시선가액을 조정하는 것은 시선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만 인정된다 해서 틀렸죠? 아까 가중치를 둔다고 그랬어. 건물 같은 경우는 원가법이 주된 평가 방법이니까 건물에 대한 지금 뭐죠? 적산 가격이 나오고 비준 가격이 나오고 수익 가격이 나온다고 했을 때 뭐 적산 가격이 가중치를 둔다. 더 50%를 준다거나 이런 식의 개념을 시선 가액의 조정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산술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평가 방법이 뭐냐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 그리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소위 시선가액 조정에 대해서 가중치를 둔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이 문제가 먼저 나왔었어요. 보니까 감정평가액을 구하시오. 어떻게? 시선가액 조정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요것도 먼저 가중치라고 하는 게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시선가액 조정은 뭘 한다고요? 각 방식에 따른 가중치를 두게 된다. 해서 원가 방식을 20%, 비교 방식을 50%, 수익 방식을 30%로 비중을 두게 된다. 그럼 이제 이 세 개 중에서 원가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조성 비용. 이게 원가 방식이 되겠죠? 조성 비용을 고려해서 가액을 산정했다. 해서 얼마? 1억 1천만 원. 비중이 얼마라고요? 0.2라고 하는 것이 비중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방식이라고 해서 거래 사례 나와 있죠? 거래 사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얼마? 0.5의 비중을 갖게 된다. 그럼 나머지 임대료, 이게 좀 어려운데, 결국은 이 부동산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 이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얼마? 0.3이 되겠지요. 그럼 계산은 간단해요. 첫 번째, 1억 2천 곱하기 0.5하면 0.6억이 나오게 될 테고, 그죠? 반이니까 6천만 원이 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2,200이 나와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천만 원 나와야 되나요? 3천에 6천에 2,200을 하게 되면 1억 1,200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 이게 뭐 계산 문제도 아니고요. 루틴을 알면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문제 출제하는 순서를 보니까 27회 때 나왔던 문제가 시선 가액의 조정, 30회 때 나왔던 문제가 시선 가액의 조정.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문제 패턴은 뭐가 남겠어요? 임대료 가지고 똑같이 얘기하겠죠. 대놓고 순서 알려준다고 적산임료 얼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비준임료 얼마. 그 다음에 수익임료 얼마. 이렇게 딱 써주면서 가중치를 또 주는 거지. 보나마나 임대사례 비교법, 비준임료의 뭐 50%의 가중치를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임료, 시선임료의 조정액을 구하시오. 그럼 이제 수험생들 겁나 어렵게 받아들여요. 왜? 시선가액 얘기만 나오다 시선임료가 나오게 되면 음매, 이건 또 뭔 문제인가? 이렇게 헤매게 됩니다. 해서 기본 룰, 27회 때, 30회 때. 그리고 결국은 새로운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27회 때 문제가 좀 독특했던, 그전에 안 나왔던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0회 때 다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간단한 얘기죠. 바로 주된 평가 방법. 거의 얘도 거의 한 3년에 2문제 이상 구성하는 영역입니다.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서비스를 하나 줘요. 해서 보니까 건물은요, 이게 바로 틀렸구나. 원가법. 건물 자주 거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된 평가 방법이 뭐가 된다? 원가법이라고 하는 거. 아까 장동건이 건물 사면 신문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장동건이가 아파트 샀다고 해서 신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특이한 일이다. 그래서 답은 1번. 과수원 집 아들하고 딸이 계속 있다고 그랬어요. 그 과수원집에서 계속 얘를 만들어서 아들, 딸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과수원 주인이 바뀐 것이다. 이렇게 거래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자동차, 중고 자동차 사이트 있잖아요. 거래 사례 비교법. 항공기 거래 안 됩니다. 원가법. 그 다음에 동산도 거래될 수 있으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 방법, 주된 평가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건물은 어떻다? 원가법을 감정평가 방법으로 삼는다. 자, 옳은 것인가요? 틀린 거구나. 그래서 1번은 옳은 표현. 2번 지문 좀 이따 보시겠고, 임대를 평가할 때 적산법을 주된 평가 방법. 틀렸죠? 임대료는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 임대료는 적산법이 있고 수익 분석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임대 사례 비교법이 있는데, 비준임료, 바로 임대 사례 비교법을 주된 평가 방법. 영업권 등은 수익 환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는 수익 환원법에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5번 자동차의 주된 평가 방법. 자동차는 거래가 되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 선박 항공기는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선박 항공기라고 하는 것은 원가법을 적용을 한다. 근데 남아있는 게 이제 2번인데, 자, 지금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뭐죠? 거래 사례 비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답은 아까 3번이 됐었나요? 해서 임대료. 자, 지금 틀린 것을 고르시오. 맞죠? 틀린 것이니까 3번을 답으로 구성을 했네요.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있죠. 왜냐면 임대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뽑았어요. 해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자, 주된 평가 방법. 틀린 것은 건설기계 거래 안 되죠? 건설기계 거래 안 됩니다. 원가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뽑았고요. 저작권, 무형의 재산자 가치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건물은 원가법, 임대료, 임대 사례 비교법, 광업재단, 무형의 재산자 가치 관련해서 수익환원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광업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광물을 캘 수 있는 각종 동산이라든가 광업 이런 것들을 세트로 하나의 재산으로 파악하는 것을 광업재단.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주로 공부하냐면 공인중개사법에 가서 보다 보면 중개 대상물 할 때 설명드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1번으로 구성하고요. 그 다음 문제.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 기준 시점, 끄트머리에 가야 되죠.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 틀렸죠?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 날짜 혹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기준 시점이라고 부릅니다. 중요 지문 중에 하나가 되고 이건 따로이 기억을 하셔야 돼. 기준 시점,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또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두 가지 용어를 쓰게 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지문요. 유사지역이라고 하는 거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틀렸죠? 인근 지역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끄트머리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요.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을 가리켜서 유사지역이라 부른다. 그래서 아까 인근 지역이란 점점점에서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왔던 바도 있습니다. 몇 개 나올 게 없어요. 빤한 것들이다 보니까 돌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적산법이라고 하는 거 기기필 바로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아까 원가법이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었었고, 적산법은 기초가액의 기대 이율 그리고 필요적 경비를 더해서 산정한 임대료 평가 방법에서 요것도 틀리게 뽑았고,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나 나왔죠. 분임 나와야 되죠. 근데 가액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수익환원법이죠. 이 물건에서 발생할 장래 현금 흐름 등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거나 환원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감정평가하는 방법 수익환원법 해서 이게 어렵다고 환가분임 해서 수익환원법은 가액이 될 테고 수익분석법은 뭐라고요? 임료 순수익에다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를 평가하는 방법은 수익분석법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치 형성 요인,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요걸 답으로 구성했어요. 밋밋한 것을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건 감정 평가할 때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이게 이슈가 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런 부분들은 반복하시면 충분히 다 외우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맞춰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시장 가치라고 하는 거 외워야 되죠?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에 이걸 우리가 시장 가치에서 통상적 시장 그 다음에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가액에서 옳은 표현 동일 수급권 끄트머리 가봐야 되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라고 했죠. 인근 지역 플러스 유사 지역을 뭐라고 한다? 동일 수급권. 자, 3번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거. 자,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빠를 달리 얘기하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기준 시점 잊어버릴만 하고 아까는 기준 시점을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산법이라고 하는 끄트머리 임대료, 기초가의 기대 이율, 그 다음에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기기필이라는 게 적산 임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 1번부터 4번까지 무난하게 구성이 됐었고요. 5번이 어려웠어요. 감가수정이란, 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원가법에서 나오는 용어의 정의죠. 재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원가법. 거기서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중에서 감가수정이라는 정의,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할 요인이 있는 경우,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를 고려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 원가에 가산하여 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시키는 작업. 장난 아니었어요. 빼는 거지 감액을 하는 거지 가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근데 뭘 하나 기억을 하십시다. 지금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구성할 때는 모든 지문이 어디 제일 끄트머리 가서 바꿔치기를 한다.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 시험 보실 때 마음이 급하니까 앞쪽을 주구장창 보시게 된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자기를 갉아먹는 일이에요. 그래서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는 항상 의도적으로 마지막을 보려고 신경을 쓰셔야 돼. 절대 앞에서 틀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앞쪽을 읽어 가다 보면 대충 맞는 것 같고 지쳐버리니까 뒤쪽에서 함정 파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주어서로 앞쪽 뒤쪽 끊어서 보는 훈련을 하시자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요.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감정평가업자 끄트머리 가셔야 돼.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었죠? 중간 보지 말라고요. 중간은 계속 바뀝니다. 법령이 정하고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경우수가 들어가니까 앞쪽을 보면 의미가 없고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원칙은 시장가치다. 이런 얘기고요. 2번 시장가치 답이 된다.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해서 이걸 있는 그대로 하는 평가라고 해서 현황평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늘리지 마세요. 답 안 되니까. 설마 이 기준을 배제하고 평가한다 이렇게 내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면 끄트머리 일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일괄해서 어떻다? 평가할 수 있다. 큰 쟁점 안 되고요. 자,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자,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건 포인트가 되겠죠? 가구 일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떼내서 하는 평가를 부분평가. 가치가 다를 때 어떻다?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2번. 이것도 이제 기본이죠. 시장가치,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해서 요 정도.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감정평가업자 끄트머리 봐야 돼.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얼마나 편해요. 아까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이걸 한번 냈다가 이번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중간에 바꿔치기 계속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사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는 시장가치인데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2번 질문, 감정평가업자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원래는 현황평가입니다. 근데 우리 조건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민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개념인데 장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해서 하는 평가를 뭐라고 한다? 조건부 평가. 뭔 얘기냐면 이 토지가 현재 주거지인데 혹시 상업적으로 바뀌면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될 거냐? 바뀔지 안 바뀔지는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건부 평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설명 안 드렸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3번. 둘 이상의 거래 물건이 일체. 그러면 끄트머리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그래.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결정할 수 있다. 조건부로 평가할 수 있다. 요것만 살살살 보게 되면 내용을 별로 몰라도 거의 개념을 잡아냅니다. 자, 끄트머리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치 나와 있죠? 문제 거의 똑같네요. 지금 지문이 거의 똑같이 구성을 해요. 잠깐만, 아까 이 30회 문제하고요. 아까 어디 있어? 이거 27회 문제인가요? 거의 똑같죠? 구분평가, 일괄평가, 그 다음에 시장가치 외의 가치. 그죠? 세 개가 똑같이 뽑아놨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답이 안 돼. 답은 좀 다른 걸 가지고 뽑아내고 있죠. 30회 때 문제 보시게 되면은. 자, 5번.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 틀렸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것들은 계속 함정을 판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해 드린 몇 가지를 계속 단순하게,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뒤에는 볼 것도 없고, 개시한 날짜가 아니라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아까 제가 원가법으로 10월 1일 날 가액이 나오고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10월 6일 날 가액이 나오고 수익환원법으로 10월 8일 날 가액이 나왔다. 그러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 날짜가 기준 시점은 10월 8일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려웠던 주제. 답은 5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8조에서 규정한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건 찍어보셔야 돼. 겁나 웃기는 문제입니다. 이건 맞추라 문제가 아니라 아주 연맥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다시 갑시다. 감정평가는 누가 합니까? 의뢰인이 합니까? 감정평가업자가 합니까? 평가업자가 하겠죠? 그래서 평가업자가 안 하는 게 뭐예요? 이 중에서 평가업자가 안 하는 게 뭐냐고요? 1번이죠. 의뢰인이 하는 거죠. 이런 건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이런 게 이제 아무 생각도 없이 풀면 오히려 풀 수가 있고, 감정평가의 절차가 뭐였더라고 생각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감정평가 절차 8개인가 9개 단계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설명을 안 드린다고. 왜? 외울 수 없으니까. 제가 지금 7년인가 공부하는데 아직까지 못 외웠으면 여러분도 못 외워 정상이거든. 출제 비중이 높으면 제가 순서도 설명을 해서 외우게 유도하겠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이건 손 못 대요. 맞추면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찍고 넘어가시는 그런 문제입니다. 감정평가 누가 한다? 감정평가업자가 한다. 감정평가업자가 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의뢰. 자기가 자기한테 의뢰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 정도까지.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해서 시장가치. 자, 기억나시죠?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2번이요. 현황가치. 있는 그대로 평가한다. 공법상 규제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한다. 그 다음에 개별 물건 기준의 원칙. 자, 원칙은 뭐였어? 물건 단위로 평가한다. 근데 일체로 이용되고 있으면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가구 일부에서 가치가 다르면 고분평가, 일체로 이용되고 있으면 부분평가. 이런 적이 있었고요. 이건 당연히 알 테고. 이게 특이한 문제.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문제야.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 합법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면 높게 평가한다. 주변 환경과 잘 조화하고 있으면 높게 이런 내용을 가리켜서 자, 바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거의 착하게 살자랑 똑같다니까요. 감정평가할 때 너무나 당연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따로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따로 이 얘기를 정의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 지금 앞에 문제도 거의 엽기적인 문제고요. 이 문제도 진짜 엽기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외워서 푸는 건 아니고 결국 이제 그동안 하나, 둘, 셋, 넷 들었던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3방식은 알 테고 많이 봐요. 시장 가치도 많이 보셨고 그 다음에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건 이제 찍어가는 문제이지
풀기가 어려웠던 주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 그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기초, 특히 용어 등에 관한 내용 가지고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은 감정평가 실제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